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늘부터 개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텐데요. 오후장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 후반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 조금 박스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198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기관은 이 시각 현재 169억 원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은 5포인트 정도 하락한 1976.13포인트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49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양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34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일 만에 반등하면서 1,084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됐던 G20 회담에서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엔화 약세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6원 30전 오른 1,084원 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엔저 약세 기조가 더 이어지면서 오늘 자동차주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 나흘 만에 매도세를 보이면서 운송 장비주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오후장 특징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동차주들의 약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제 주말 동안에 마무리가 됐던 G20 재무회담에서 엔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보니까 통화의 어떤 경쟁적인 절하 부분은 자제를 해라 이러한 정도의 그러한 언급이 나오고 실제적인 엔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무기를 하겠다고 사실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자동차주들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사실 많이 매도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지금 1시가 좀 넘었는데 거래 대금이 1조 한 6천억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3조 원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 거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서 큰 어떤 특징,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상당히 거래 대금이 적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관의 매도가 지금 17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00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수는 지금 보합권 0.2% 정도대 약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7포인트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이런 보합권에서 약간의 답보 상태를 좀 보여주면서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의 어떤 흐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속의 흐름들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신정부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정책 관련한 종목들의 변동성, 또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운수장비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에 대한 매도가 기관에 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좀 음식료 업종을 사는 부분, 대상이라든가 오리온.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민감주 중에서 아직 편입을 못했다면 말씀드린 종목들이 건설에서 삼성물산이었고 화학에서 롯데케미칼, 그리고 철강에서 포스코 이러한 쪽을 말씀드리면서 한 섹터도 포함을 해서 음식료에서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 대상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4% 정도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료 쪽에 대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 대해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라고 판단이 듭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랜만에 2.6% 정도 21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이었었고요.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보면 오늘 조선업종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특징적인, 오늘 음식료와 조선업종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업황은 저혈 업황이 아직 좋지는 못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한적인 어떤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가 외국인의 오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모멘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좀 모멘텀으로 아주 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민감주 중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섹터인데요. 삼성물산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오늘 장기 건설은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건설 업황 자체는 좋지 못하지만 해외 수주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엔터라든가 OLED 쪽이라든가 피팅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막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요. 엔터 쪽에 대한 반등, 일종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엔터주들의 반등을 보고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엔터주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의 컴투스가 지금 21선 돌파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순차적인 어떤 반등, 기존에 강했던 코스닥 종목들의 순차적인 반등을 봤을 때 추후에 코스닥의 시장에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그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로엔 같은 경우 한 5%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이죠. 다음 주 25일 날 신정부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그런 관련한 정책 관련, 오늘 뭐 박근혜 관련, 당선인 관련 그런 테마라든가 창투사들, 방산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낙폭이 큰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의 추가적인 북핵 실험에 대한 이런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종목의 흐름으로 보고 테마의 흐름으로 보고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1920포인트가 25포인트가 근접하는 그런 시장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는 그때는 상당히 좀 이러한 매수 방어주들의 흐름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그때 오히려 민간주들을 좀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시장은 뭐 그렇게 좀 흘러왔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1950포인트 다시 돌파되고 나서 다시 한번의 어떤 약간의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주 양호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외국인의 매도 기조가 약화가 됐고, 그리고 엔저에 대한 부분도 속도의 조절이 들어가는 상태죠. 지속성은 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투자의 제한 부분이라든가 박스 트레이딩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 그러한 종목을 선별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 부분이 하나하나씩 해소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민간주들을 편입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전히 오늘도 저는 유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북핵 관련한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2013년도 초반부터 해서 그 하나의 이유만은 아니지만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하락을 한 이후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주라든가 증권주들의 이러한 월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제 상승의 축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악재들의 그러한 소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좀 약한 부분은 오늘도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은 상태죠.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 가지 단점은 가지고 있으나 어쨌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신정부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아마도 이런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쪽도 여러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승하는 급등하는 종목들을 또 막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민감주를 좀 편입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움직이지 않는 혹은 조정을 받고 있는 관심 가지는 섹터는 똑같습니다. IT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자동차 여전히 그런 박스의 트레이딩, 이를테면 현대차가 20만 원 근접하게 되면 매수의 관점이고요. 또 거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서서히 또 매도 관점, 상단으로 한 23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는 여전히 똑같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쪽은 제가 철강과 건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학 쪽을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편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주와 음식료업, 이러한 섹터들, 종목들은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그러한 좀 반복되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들, 물론 이제 그 종목 하나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
업종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충분히 좋은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또 피팅 업체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섹터들도 충분히 관심 가능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계속 2013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IT 부품 관련 쪽과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플렉서블 관련한 그러한 쪽이라든가 그리고 OLED 관련 쪽 그리고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 쪽도 현재 상태의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요. 전자 결제라든가 이러한 쪽도 시장을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 구간이야말로 아직 편입을 하지 못한 주식을 편입하지 못한 사람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경기 민감주 조정을 보일 때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을까요? 오늘 순서는 HBC투자증권 잠실점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떤 종목 가장 문의가 많았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인수합병 M&A 이슈가 나왔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는데요. 네. 두산중공업과 삼성테크윈이 지난 15일 날 그 조회 공시에서 그 안살도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고려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태리의 그 안살도라는 업체는 그 원전 주기기하고 가스터빈, 그다음에 스팀 터빈 등 핵심 기자재의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두산그룹이 그 원전과 가스터빈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또 삼성에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진출하려고 하는 그 제스처가 보이면서 두산에서 좀 방어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그 그룹 최대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원전과 그 발전기제 시장에서 삼성그룹의 진출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 자칫해서 그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삼성이 아무래도 그 안살도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국내 원전과 그 발전기자재 그 핵심화되는 것에 좀 다소 그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집니다. 두산 인수 시에도 약 그 투자 자금이 1조 5천억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인수 비용이 좀 부담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또 승자의 저주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좀 작용되기 때문에 주가 향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좀 필요가 있겠고요. 금일 주가 흐름은 다소 보수적으로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2,5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목표 가격은 일단 21선이 놓여 있는 한 45,000선까지는 윗구간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꾸준히 그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좀 더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고요. 손절 가격은 41,000원 정도 저점 가격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을 좀 대응하실 권해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42,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 이슈로 두산중공업 문의가 가장 많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HMC투자증권의 유망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네, 꾸준하게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한국콜마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대형 주들이 다소 그 반등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이런 지금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 다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언급해드린 이후로 주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한 3% 정도 이상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7,950원 주가 기록하면서 1.2%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대로 그 화장품 업종 내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그 제품 믹스, 그 품목 믹스 개선과 또 그 제약 쪽에서도 ODM으로 사업의 강세로 인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견고한 실적과 함께 중국 모멘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화장품 그 기초 부분에 있어서 강한 그 R&D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들의 매출 증가도 꾸준하게 예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수요가 꾸준하게 증대되고 있는 북경 콜마에서도 300억 원 규모의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 북경 콜마의 공장도 올 말까지 증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출 증가가 꾸준하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는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대로 다시 좀 눌림목 발생하면서 주가 좀 상승 기조에서 조금 눌려 있습니다. 현재 21선 밑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봐도 현재 주봉상으로는 주가 흐름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봉과 그다음에 월봉 그리고 또 그 중국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간대에서는 주가 좀 더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표 가격 제시해드렸던 3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현재 구간대에서 저점을 깰 수 있는 가격대인 25,000원을 훼손한다고 했을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매수 가격은 현재 지금 금일 그 거래량 봤을 때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 27,8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32,000원, 1차적으로 29,000원에서 32,000원까지 지금 윗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매수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 한국콜마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G20 모스크바 회의가 환율 전쟁을 자제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폐막했습니다. 이날 G20 재무장관들은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환율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에는 일본의 엔저 정책의 언급이 없어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오히려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6% 하락해 지난 2009년 10월 3.1%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 낮아져 수입가가 내렸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플러스 10.04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2.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수가 경기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 기준치인 제로를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장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오늘 순서는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198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여주게 됐는데 오늘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방향성 결정 짓는데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올 초 경기 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연이어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특히 미국 연방 정부 지출의 자동 삭감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19일에는 2월 NAHB 주택지수가 발표되고요. 20일에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21일에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2월 구매관리자 지수, 1월 기존 주택 판매와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아베노믹스의 1차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되는데요. 19일에는 지난해 12월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시에 발표되고 20일에는 올 1월 무역수지의 수출입 증감률, 지난해 12월 전체 공업활동지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주말 사이 시장의 관심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회담에 쏠렸었죠. 일본 엔저 기조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 지속되는 겁니까? 주요 20개국이 경쟁적인 통화평가 절하를 자제해주고 원론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네. 엔화 약세를 중심으로 한 환율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엔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엔저가 지속되더라도 지난 1월과 같은 급격한 평가 절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국내 증시의 일본 대비 할인율이 38.9%로 크게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 증시의 완만한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글로벌 정치 협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 미국의 시퀘스트 협상이 본격화되는 것인지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 이탈리아의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먼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탈리아 총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월 4.1%대였지만 2월 들어 4.6%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4.37%로 소폭 안정되었지만 선거 불확실성으로 5.5%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주변국으로 옮아갈 수 있는데 최근 마리아노 라오이 총리의 부패 문제가 불거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국채 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증시의 초점은 시퀘스터로 불리는 미국 정부의 자동 재정 삭감 관련 협상에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을 열흘 앞두고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오늘 25일부터 나흘간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올해만 850억 달러, 우리 돈 92조 원이 삭감되고 10년간 1조 2천억 달러, 1,300조 원이 삭감됩니다. 지난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재정지출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시퀘스트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변수들까지 살펴봤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거래 대금이 대폭 줄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상태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는 2% 이상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까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며 1980포인트 선을 회복했지만 이번 주 주식시장은 글로벌 정치 협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북핵 리스크와 옵션 만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진정 및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며 198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 장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퀘스트 협상 본격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탈리아 총선 등 글로벌 정치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는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재차 관심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엔화의 약세가 진정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소비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수출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주가 하락 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주가 하락 시 저가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인데 간밤 뉴욕 증시 흐름도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제조업 지표 결과는 좋았지만 미국 소비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월마트 실적이 최악이었다고요. 월마트 매출 제한적 수준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약간 흔들어줬지만 그래도 잘 버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오늘 아침에는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상당히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G20에서 엔저에 대한 부분 이슈가 시장에서는 좀
묵인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나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엔저가 사실은 그 2007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2007년도에 124엔이었으니까 지금 94엔 정도 되면 거의 30엔 정도가 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엔저라는 그 악재로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으로의 대전환이라 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상당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채권 같은 것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봐야 하는데 채권을 극심한 위험자산이라고까지 언급할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와서는 우리나라 장과 미국이 언젠가는 커플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점은 거의 다가왔지 않나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였다가 지금 이제 기관이 매도 모습을 보이는데요. 물량으로 보면 기관이 오히려 66만 주 정도를 샀고요. 그다음 외국인이 한 300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한 12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시장은 약간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한 260억 정도가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물의 어떤 외국인 매수세도 중요하지만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 누적으로 지금 19,000개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숏커버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전 내내 그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추세선으로는 돌파해놓고 눌림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하는 업종은 전기전자고 의료정밀 쪽에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 쪽에 좀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운송장비에서 한 120억 매수해준 게 특징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금속과 운송장비 쪽에서 한 1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업 쪽에서만큼은 매수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종도 오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모비스 2%, 그다음에 기아차도 2%, 현대차도 2%죠. 이 완성차들은 엔저 영향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그 전 세계가 크게 주가가 상승시킬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 124일 때도 우리나라는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상당히 차화정이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30엔 정도 절상이 됐다면 지금 이 주가를 눌러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벵가드의 물량을 지금 차이나머니가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눌림은 추가적 상승을 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조정 시 저가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일단 눌리면 받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 커플링이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최소 지금 달러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20 정도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직 못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시장에서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장 중에 하나, 성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점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 본다면 어느 업종이 좀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거는 너무 높은 고점에 해당되거든요. 네. 저걸 사서 얼마나 이익이 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 빼더라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살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이 상당 기간 지금 횡보를 했습니다. 화학주가 안 가면 우리나라 주가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정유주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코스닥은 안 합니다. 코스닥은 안 하는데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코스닥은 지금 새로운 시세를 내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 업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을 본다면 제조업 종목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갭상승이 많기 때문에 갭상승이 많다는 얘기는 빠질 때도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종목은 저는 사실 별로 반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코스닥 종목 언제쯤 해야 되냐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해서 간 다음에 그때
코스피가 더 이상 못 갈 때 그때 코스닥 종목을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정유화학 쪽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G20 회담이 주요 화두가 됐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오히려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도 6원 가까이 오르면서 1,084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G20 회담이 일단 네.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율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 그러니까 환율 정책에 대해서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본의 그 엔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이제 피해를 입은 나라죠. 입은 나라인데 결국에는 환율 전쟁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나라는 바로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바로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이 물론 단기적인 그 환율 변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피해를 입은 건데 일본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이런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경쟁업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올리고 있죠. 0.6%대의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대 오히려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 낙폭은 좀 축소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환율 전쟁과 관련된 발언이 특히나 일본과 관련된 발언들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장을 좀 부진한 쪽으로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엔저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엔저가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역시나 좀 판단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서서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네. 엔화 강세가 아니라 엔저 형성, 네. 그래서 엔저 형성이 오늘도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0.8% 정도 좀 엔화 약세가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짓누를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장세를 약간은 좀 움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렇게 계속 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매도 공세를 좀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근데 네. 매수세로 역시나 돌아선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아예 매수세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역시나 전환을 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 매수 물량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나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코스피의 낙폭 상태를 좀 제한시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증시 자체를 약간은 방향성 자체를 정확히 지금 만들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남았죠. 네. 3월 달 들어서 이 시캐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재정 절벽이라는 부분들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이제 재정 지출이 삭감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시캐스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탄력을 못 받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나 환율 같은 부분과 그리고
시캐스트 부분이 두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시캐스트가 계속해서 증시 자체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 자체는 좀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네. 말 그대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착안하셔서 역시나 그런 부분들, 역시 종목별이나 업종별 선택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또 원화 강세가 더 이어진다면 자동차 관련주 앞으로 흐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도 관련주 2%대 급락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랠리를 펼쳤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랠리를 펼쳤었는데 네. 확실히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세도 역시나 그 엔저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전년 대비해서 일단 이익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역시나 환율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연비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는 건 맞는데, 역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동차 업종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 공등탑을 쌓아놓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버블성으로 폭발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저평가 측면에서 바닥 따지기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적인 투자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역시나 네. 분할 매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한쪽만 약세로 계속 진행되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강세로만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등락폭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들이 주가가 저렇게 계속해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신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측면들이 좀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 변동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업계들이 환율 변동에 대해서 그 변동성 폭이 줄어드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동을 많이 받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 분명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타이밍이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이라든지 분할 매수하시는 측면들에서는 자동차 업계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대외 변수로 시장 방향성을 확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게 네. 추천드릴 종목은 이전에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네. 급격히 하락하는 바람에 손절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 종목인데 또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유비벨럭스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유비벨럭스인데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이 스마트카 관련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더 그 이후로부터 뭐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스마트카 쪽은 이 유비벨럭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고 좀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NFC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벨럭스는 뭐 스마트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특히나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T스토어에 대한 그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놓은 기업이 바로 이제 유비벨럭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NFC 그 결제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단기적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현금 창출이 나오는 부분들은 T스토어에서 앱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 창출력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NFC에 대해서 굉장히 업계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물론 애플은 안 그러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모든 스마트 제조업체들이 이 NFC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NFC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아마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할 때 휴대폰을 가지고 카드 대신에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NFC 결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비벨럭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탭플레이스라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쿠폰 같은 거를 따로 이제 뭐 어디 카드, 포인트 카드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스마트 월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넣어놓고 등록을 시켜놓고 UB밸런스의 그 탭플레이스를 이용해서 가맹점들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갖다 대게 되는 거죠. 자동차 이렇게 찍는 것처럼, 버스 탈 때 이렇게 찍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됐을 때 쿠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월간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네. UB밸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맹점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가면서 말 그대로 차기에 있을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탄탄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상당히 기업적 측면에서 발전해 가고 있는 측면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자산가치 측면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UB밸런스가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네. 그런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B밸런스는 현재가에서 일단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자체는 한 5% 정도만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먼저 추가를 하고 향후에 또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손절 처리를 하든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인 3만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보유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지금 소요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 다졌던 24,0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UB밸런스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7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45%, 그리고 KMH, 이크레더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MD스테크가 각각 10%씩 담겨 있고요. 다음과 SKCNC, 그리고 세아베스틸 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KMH가 18.4%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크레더블도 1.4%, 그리고 세아베스틸이 무려 26%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SKCNC도 4%, 그리고 다음이 아쉽게도 마이너스 2.9% 손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죠.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MD스테크도 모두 2에서 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들 모두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AS 받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일단은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다음이 마이너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요. 작년 4분기에 8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와중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슈가 됐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특히나 다음 같은 경우는 가장 저때 문제가 됐었던 게 뭐였냐면 8만 원까지 내려갈 때 문제가 바로 이제 오버처 코리아가 국내에서 나가게 되고 다음이 자체 플랫폼으로 광고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겠다 해서 비용 측면들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였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비용은 일회성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모바일 광고에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은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는 어느 정도 부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곱씹어보면 그동안에 여기 있었던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좀 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 포트폴리오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기관이 많이 사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관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때가 저는 더 좋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물량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인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수익권에서 마이너스로 들어섰지만 네. 계속해서 기업이 잘 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61선 지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물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우려는 하고 있는 바이지만 네. 그 부분에 이하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지금 다음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라든지 업황을 보게 됐을 때는 사실상 그 부분에서 더 추가적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게 그렇죠. 후행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앞날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항상 보게 되면 그렇죠. 지지선 이탈한 이후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은 너무 이평선에 의존하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아예 이평선을 없애는 것도 과감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AS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세아베스틸인데요. 네. 세아베스틸 전에도 나와서 한번 AS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편입 당시 같은 경우도 저도 많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업황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재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는데 시장의 눌림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떡하나. 저도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주가가 더 크게 이탈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투자 심리 자체는 일단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세아베스틸의 그 본질적인 측면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제가 탐방을 직접적으로 다녀왔었는데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좀 선택할 수 있었던 기업이었고요. 실제적으로도 이번에 배당을 상당히 크게 줬는데 그때 시가로 보게 됐을 때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6% 정도,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사실상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인 그런 시세도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33,000원 선 이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가겠고요. 익절가라는 것은 조금 높이려고 이제 좀 네. 준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약간은 물론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돼도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절을 하셔도 괜찮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 약간은 상향가, 손절가 같은 부분은 일단 손실 보이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올리셔서 대응하시면 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MH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도 지금 네. 첫 번째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하고 나서 이제 네. 목표 주가를 10,000원 선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KMH가 그렇죠. 사실 이 기업이 제조업이라고 해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미 차익 실현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KMH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디지털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출 수수료를 말 그대로 수익원으로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없고요. 역시나 이 부분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와 손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MH까지 저희가 AS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8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40%로 줄었고요. 먼저 KMH가 10%, MD스테크가 10%, 이크레더블과 SK이노베이션도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세아베스틸과 다음 유비벨록스, SKCNC는 5%입니다. 네, 이어서 KMH 보유 전략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크레더블도 보유, 다만 세아베스틸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상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CNC도 보유, 다음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역시 보유 의견이었고요. MD스테크도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유비벨록스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이라는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